액션으로 가득한 할리우드 영화에서 비행기 옆구리에 구멍이 나면서 모두가 공포에 질리는 장면 본 적 있나요? 물건이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사람들은 간신히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죠. 현실에서는 비행기 기체에 작은 구멍이 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소동이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지붕의 절반이 사라진 비행기를 착륙시킨 조종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믿어지시나요? 이 비행은 매우 험난할 테니 안전벨트를 꼭 매세요. 1988년 4월 28일 알로하 항공 소유의 보잉 737기가 호놀룰루로 향하는 힐로 국제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이 비행 전에 이미 호놀룰루에서 힐로, 마우이, 카우아이까지 3번의 짧은 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모든 것이 차가웠고 날씨도 쾌청하고 잔잔했습니다. 비행 내내 순조로울 것 같았어요. 비행의 기장은 로버트 쇼스 타이머, 부기장은 매들린 톰킨스였는데 두 사람 모두 보잉 737 기종으로 수천 시간의 비행 경험을 쌓은 숙련된 조종사였습니다. 이른 아침 호놀룰루에서 이륙하기 전 매들린은 정기적인 비행 전 점검을 마친 후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어요. 오후 11시에 호놀룰루에서 이륙해서 마우이를 거쳐 힐로로 향했습니다. 힐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조종석을 떠나거나 외부에서 비행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사항도 아닌데 신경 쓸 필요가 있었겠어요? 오후 1시 25분 비행기는 95명이 탑승한 채 왕복의 마지막 구간을 향해 이륙했습니다. 승객 89명, 조종사 2명, 승무원 3명, 그리고 조종석의 관찰자석에 앉은 FAA 교통관제사 1명이 탑승했어요. 비행기는 평소처럼 이륙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순항고도인 24,000피트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카울루이에서 약 42km 떨어진 지점에서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윙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균열이 발생했고 조종사들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바람이 몰아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왼쪽 지붕의 작은 부분이 느슨해져 비행기가 폭발적으로 감압된 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감압으로 인해 연쇄 반응이 일어나 비행기 지붕의 거대한 덩어리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은 길이가 약 5.6m에 달했어요. 조종석에서 앞날개 부분까지 비행기를 덮고 있던 피부의 일부였죠. 조종사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던 부기장은 갑자기 머리가 뒤로 꺾이는 느낌을 받았고 회색 단열재와 파편이 토네이도처럼 조종석 주위를 날아다니는 걸 목격했어요. 한편 기장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조종실 문이 보이지 않고 1등석 천장 대신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제어가 어려워졌어요. 조종석에 있던 승무원들은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고 기장이 비행기에서 조종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런 다음 기장은 마우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을 향해 비상하강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모든 승객이 착석했고 안전벨트 착용 표지판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3명의 승무원은 방심했어요. 그중 1명은 구멍 근처에 있다가 비행기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나머지 2명은 바닥으로 튕겨져 나갔고 그중 1명은 머리를 세게 부딪혀 의식을 잃었어요. 3번째 승무원은 승객을 돕고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조종사들은 필사적으로 항공교통관제소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소음이 시끄러웠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수신호에 의존해야 했어요. 게다가 자신들의 메시지가 관제센터에 잘 전달됐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의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장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부기장은 기장을 돕고 관제탑과 통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 14,000피트까지 내려간 후에야 관제탑은 마침내 조난 신호를 수신하고 즉시 비상 착륙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관제탑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관제탑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것처럼 911에 전화해야 했어요. 문제는 관제탑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승객과 승무원에게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승무원이 급격한 감압만 보고하고 전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매우 엉망이었지만 기장은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향해 하강할 때 기장은 부기장에게 랜딩 기어를 내리라고 명령했지만 표시등이 켜지지 않았어요. 또한 비행기는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왼쪽 엔진에 문제가 생겨 고장이 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장은 작동 중인 엔진의 역추력을 이용해 비행기를 착륙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비행기는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런 다음 승객과 승무원은 비행기에서 대피했어요. 모두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지만 65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날아다니는 비행기 파편과 기체 조각에 맞았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지상직 직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부상당한 승객에게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추지 못했어요. 첫 번째 구급차는 비행기가 착륙한 지 7분 후에 도착했는데 이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섬 전체에 구급차가 2대밖에 없어 부상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어요. 결국 승객들은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투어밴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전직 구급대원이었던 2명의 운전자가 활주로에서 부상자들에게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했어요. 그 사이 공항 정비사와 사무실 직원들은 밴에 탑승한 승객들을 4.8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은 사람은 8명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모두 완전히 회복됐어요. 하지만 비행기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감압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기체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착륙을 너무 많이 경험한 탓에 기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염분이 많고 습한 환경은 손상을 더욱 가중시켰고요. 비행기는 일정 횟수의 비행 주기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이 비행기는 그 주기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비행이 짧은 국내선이었기 때문에 설계된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이 이륙해야 했어요. 이 때문에 결국 비행 중 지붕이 떨어져 나간 거죠. 비행기는 상태가 좋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했고 공항에서 바로 해체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고 후 인터뷰에서 한 승객이 탑승하는 동안 비행기 동체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회상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승무원에게 말하지 않았고 승무원들은 이 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요 항공사와 공항에서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하버드 대학교에 따르면 비행기 사고를 당할 확률은 120만 분의 1 정도라고 해요. 아주 낮은 비율인데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수치가 매우 위안이 돼요. 비행기 지붕이 벗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조종사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안심할 수 있죠.